돕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을 돕는다. 남 돕기. 남을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우리 착한 거 하면 좋잖아요. 착한 게 어려운 사람 돕는 거잖아요. 근데 남 돕기만 한다고 남을 참 많이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남을 돕는 건 아니죠. 평상시에 화를 많이 내고 그리고 막 욕심을 많이 내고 지멋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봉사하러 왔어. 봉사하러 와가지고 국제봉사, 구호봉사, 또 배식봉사, 법당 청소봉사 이런 봉사를 막 해. 그럼 선한 행동을 하는 건가요? 네. 따로따로 행동, 이기적인 행동 따로, 화내는 것 따로, 이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따로, 이렇게 별 참회가 있듯이 별 공덕을 하나하나 인정해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아만이 높고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잖아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굉장히 오만하면서도 나도 남을 좀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고요. 아닌가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남한테 맨날 총질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여. 그냥 다른 주변의 사람들 다 괴로워해.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남을 도와야지 해서 봉사하거나 기부하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남을 도왔으면 좋겠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세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거는 이건 아주 강하죠, 느낌이. 근데 어떤 것이 착한 건지 선한 건지 세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득 드는 생각에 남 도와야지 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항순중생에서는 그 길을 보여주죠. 일단은 가지가지 종류 중생들을 다 모든 중생 갖가지 다 나열하죠. 모든 중생들을. 그래서 아래에서 나고 태에서 나고 습기로 나고 화에 나기도 하고 태생부터가 달라. 태생부터가.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평등을 바탕으로 삼고 평등이 기본이에요. 아래에서 나고 태에서 나고 습기로 나고 화에서 나고 우리 아래에서 나는 평등하다고. 아래에서 나는 생명이나 태에서 나는 생명이나 평등을 기본으로 삼는 모두 다 소중한 거죠. 항순중생이라는 것은 존경의 의미가 있잖아요. 중생을 존중한다, 존경한다. 부모님처럼 공양하고 부처님처럼 공양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래에서 나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이잖아. 세상에 옷가게보다 아마 치킨집이 더 많을 거예요. 거의 모든 음식점을 다 해도 치킨집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그 아래서 났잖아요. 아래서. 우리는 이제 이들을 학대해서 키우고 학대해서 잡아먹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욕식을 금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래에서 태어난 것 생명들을 먹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명 존중, 평등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죠. 태에서 나는 것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하여 나고 습기로 나고 이런 존재들 그리고 화공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땅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풀과 나무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는 곤충들이잖아요. 곤충들. 그런 곤충들까지도 생명, 하늘의 의지, 땅의 의지, 풀과 나무의 의지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하나하나 다 관찰하는 거죠. 우리가 찰스 다윈처럼
곳곳에 지질을 공부하고 곳곳에 생명들을 다 하진 못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전공자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 남을 돕는다라는 자체는 갖가지 생명을 알아가는 거죠.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아래에서 나고 태에서 나고 화해어나기도 하고 땅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하늘에 의지하여 풀과 나무를 의지해 사는 이런 생명들의 내 마음을 거기에 쓰는 거죠. 내 마음을. 그래서 그리고 뭐 가지가지 형상, 모양, 수명, 종족, 이름, 심성, 식견, 욕망, 행동, 위, 의복, 음식을 가지고 여러 마을이나 성읍이나 궁전에 살기도 하며 사람들이네요. 사람들 중에서도 흑인, 백인, 뭐 이렇게 또 동양인 이런 색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색깔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평등하지가 않은 거죠. 백인이 어떻고 흑인이 어떻고 동양인이 어떻고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도 중요하지 않죠. 본래 생명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대단했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과거에 뭐 식민지였고 과거에 제국주의니까 우리 우월하고 식민지였으니까 우리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상태에서도 다 생명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생명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남을 돕는 것이 잘 될 수가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중생을 수순하여 그러면 부처님을 수순하여 공양함이 된다. 이런 생명들을 알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꼭 이렇게 기도라는 게 보현행은 불 맨날 독송하세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기도 숙제를 주잖아요.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어요? 이 생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시작인 거죠. 내 의식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의식의 영역이 확장된다라는 건 아니죠. 확장되도록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확장되도록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래서 이 더 적극적으로는 이 생명들에 대해서 살피고 그 생명들을 평등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해요. 풀과 나무를 보더라도 내 몸과 같이 보고 또 뭐 이렇게 잠자리나 뭐 이렇게 귀뚜라미나 뭐 이런 곤충을 보더라도 내 몸과 다르지 않으므로 보고 이 생명도 다 기적이고 행복이고 다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는 이런 것이 기도가 계속 이어서 확장해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푸틴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푸틴은 이런 생명이 소중하다는 자기의 영광만 생각을 해. 소비에트 때 영광만 생각하고 또 과거 구러시아의 제국주의적 그런 거대한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그걸 다시 옛 영광을 다시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에 대한 존중관이라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가만 보면 푸틴이 집권했던 20여 년 동안의 러시아는 아마 피해 입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독재적 사고니까. 파시즘적 사고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념적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밉보이는 사람들은 숙청되고 우리 편 아니면 숙청이 되는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피해를 입거나 낙향을 하는 그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생겼을 거예요. 생명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현대인 과거에는 이제 아직도 이렇게 미얀마는 쿠데타 세력이 아직도 집권하고 있고요. 국민들은 꼼짝 못하고 그냥 쿠데타 군부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민주의식이 보편적으로 더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들이 교육을 크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거 저는 이제 미얀마가 불교 국가고 불교를 공산당 정부에서 그래도 그 많이 후원을 해줬어요. 미얀마에서 없애지 않고 북한이나 뭐 중국 같은 데는 불교를 다 없앴잖아요. 종교를 다 없앴는데 미얀마는 종교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럼 그 공산 정권은 잘한 걸까요? 불교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행복하지. 거기 가면 절도 많고 불자도 많으니까 행복해. 거기 가면 절에서 그 어린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절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세계에서 기부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얀마예요. 불교 국가니까 절에다 시주를 하고 절에다 공양을 올리고 절에 봉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이고 좋죠. 그러나 그게 공산 정권에서 그거를 놔두고 오히려 그것을 후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그들은 고등교육까지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정보를 열지 않고 그냥 절에만 열심히 다니라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절에 열심히 공양 올리고 이렇게 정권 유지의 수단이었나? 물론 이렇게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완전 일본 북한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불교의 어떤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상태에서 정권이 해주고 그리고 정권이 무너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 민주적 사고를 갖지 못한 것은 교육이 보편적으로 크게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얀마는.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을 군사 정권을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지만 그 군사 정권조차도 국민들을 모두 다 교육시켰고 국민들을 모두 다 고등교육을 기본 교육을 다 받게 하고 고등교육을 다 받게 하기를 권장하고 대학을 굉장히 설립하고 해외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결국 군사 정권은 그래서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이 사라지고 민주 정권이 된 거죠. 근데 미얀마는 아직 그만큼 교육이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육 혁신을 일구었기에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죠. 그 교육 혁신이라는 것은 깨우치는 거죠. 평등이라는 거. 갖가지 생명들이 다 평등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는. 누구도 억압받으면 안 된다라는. 억압받으면 내가 나서더라.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억압받는 것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가 청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됐고, 지금의 이제 베트남이 아니라 미얀마도 그런 청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양이 절대적으로 적어. 군사 정권은 세고, 군사에 입대한, 군인에 입대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군의 권한이 너무 세. 항명을 하지 못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요. 러시아는 뭐 선진국은 아니죠.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도 그 유럽의 이제 하나잖아요. 동유럽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러시아 군에 입대한 군인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군인들이에요. 보면 아예 무식하지가 않다고. 이들은 이미 이제 독재 사회도 새로 이제 입대한 이들은 민주사회적인 이런 그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군인들이 입대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처음부터 러시아군이 너무 강해서 아예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지금 전쟁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정도 됐죠.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아주 일찍부터 탈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극상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고급 정보들, 군사 정보들을 전부 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간첩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러시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상류층에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 편인 듯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그 크림반도 거의 무혈 입성했거든요. 또 돈바스 지역은 내전 막 이렇게 하고 러시아 편들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면 무혈 입성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고 푸틴이 나름 그런 계산으로 바로 돌진을 해온 거거든요. 사실 군사들도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 근무 수를 일단 늘려야지, 근무 기간을 늘려야잖아. 거기도 1년 8개월, 2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 젊은이들, 이제 20살 된 젊은이들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해야지 군인다운 군인이 되잖아요. 지환이가 군인이겠냐고. 지환이 뭐 총 들고 나가서 전쟁 나가라 하면 총 쏠 수 있겠냐고. 교육받은 지환이는 이제 야, 이런 전쟁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탱크 몰고 가다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에게 가가지고 우리 탱크 여기 갔다, 그리고 그럼 돈도 준대. 우크라이나에서 거기 그 문자를 군인들한테 러시아군 문자를 쫙 다 뿌린대요. 그래서 귀순하면 돈 준다고. 그리고 탱크 좀 갖고 오면 5천만 원, 7천만 원씩 준다고. 그렇게 문자를 뿌린대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생각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워낙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다가 이게 작전도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서 뒤에 있는 보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이 끊기니까 다들 춥고 배고프고, 거기에 또 군 식량 있잖아요. 군 식량은 다 중국산이래. 그 중국산 10년 된 중국산 그 건빵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곰팡이 안 나는 오래된 거. 3년이 넘었는데도 곰팡이 안 나는 거. 그래서 그 뒤에 군 식량 이런 걸 지긋지긋하대, 이 군인들이. 이걸 먹을 수가 없대, 먹을 수가. 그리고 동상 걸리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기보다 훨씬 더 추운 거예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탱크 안에 기름도 없으니까 난방을 할 수가 없지. 또 탱크는 기름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갑 부대는 탱크에서 어떻게 있다 하더라도 다른 보병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만 명이 이동하면 막사가 잘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식량도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난방도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추위에 떠니까 동상 걸린 그런 군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 탈영병도 굉장히 많고, 게다가 별다른 지휘관들은 10명 이상 죽었어요. 그 정보가, 군사이동 정보가 다 유출되고, 심지어 거기 쓰는 무전기가 중국제 쓰거든요. 6만 원에 그냥 여기 그 쿠팡에서 파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대 6만 원 거. 그리고 보안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산 이제 샤오미 폰 같은 거 이런 거. 무전기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샤오미 폰으로 이제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우리 어디로 갈게요, 이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다 도청이 되고 다 하니까 모든 정보가 다 누출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동네가 자기 우크라이나 동네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면 계속 문자 오잖아. 경주만 가도 경북에 문자가 와. 뭐 거기 그 근처만 가도 경북에 문자가 막 오는데, 이게 통신이라는 것이 장악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러시아 군이 더 전장에 이런 군사력은 더 센다 하더라도 현지의 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래 이제 이 허술하게 통신이 완전 허술, 구멍 뚫렸죠. 그러니까 군 장성들이, 아니 그 소령 중령 이런 사람도 죽어도 굉장히 큰 건데, 그 장군들이 별 하나 별 둘 이런 사람들이 벌써 10명 이상 이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총알까지 또 없고, 그래서 대포할 때도 그렇게 미사일, 엊그저께는 순항 미사일을 썼더라고.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처럼 600km 막 800km 가는, 대륙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걸 쏘고 그래요. 그걸 보고 야, 러시아가 뿔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무기가 떨어졌으니까 별걸 다 동원하는구나 이제. 그리고 바다에서 쓰는
바다에서 쓰는 군함 요격하는 미사일도 쓴다라는 거예요. 이제 포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도와달라고 해도 중국이 안 도와주고 포탄 좀 주세요 해도 안 주고 그래서 그래 너무 게다가 이제 지금 라스푸티차 오잖아. 라스푸티차. 제가 처음에 이거 전쟁 일어나기 어렵다. 전쟁 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라스푸티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3월만 지나면 전쟁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는데 3월 들어서 전쟁을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2월 달부터 전쟁하더니 벌써 이제 일부 전차들은 진흙탕에 빠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점점 다 녹아가지고 이제 더욱더 라스푸티차가 현상이 더 심해지죠. 그 늪이 많고 습지대가 많기 때문에 전차가 글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밀밭에 갔다가 트랙터들이 밀밭에 갔다가 밀을 수확해 오는 게 아니라 탱크들을 포획해 오더라. 이제 밀밭에 갔다가 탱크를 포획해 오더라. 밀밭에 갔다가 수백억 장비가 되는 탱크보다 더 굉장히 이게 높은 더 비싼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장비들도 그냥 갔다가 가서 주워오는 거예요. 주워오는.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현상이 총체적 난국에 부딪혔고 드디어 이제 마리우폴도 이제 함락 못하고 마리우폴 수복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키우 수도를 둘러싸던 병사들이 오히려 이들이 지금 이제 포기를 당해 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온 병사 보급로 끊고 주변에 다른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있으면 포위된 거잖아요. 이 자칫해서는 전멸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순항 미사일 쏴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게다가 수십만 명의 예비군들, 20만 명의 예비군들이 다 편성돼서 배치되고 있죠. 외국에서 계속 군인들이 들어오죠. 계속 지원. 그래서 예전보다 전쟁을 하기 전보다 탱크가 전쟁하고 나서 탱크가 더 많아졌어. 자기들도 탱크를 이렇게 하다가 전쟁하다 보면 자기들도 부서지는 게 있잖아요. 죽고 나는 군인들도 있고. 그러면 몇 대라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포획하는 전차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장비가 더 많아져.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푸틴은 이제 정말 이제 정치적 생명까지도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만두고 나온다 하더라도 러시아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괜히 잘 모르고 남도 없는 걸 자기 욕망을 이루다가 가지가지 생명들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렇게 해서 생명 존중을 하면은 그 넓은 러시아 땅에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부자로 그 기름이 얼마나 많고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 넓은 땅에. 그리고 러시아는 지구 기후 위기에 특혜 받는 나라예요. 특혜 받을 나라지. 지구 온난화가 돼봐.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태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울산 큰일 났어. 언제? 20년 30년 지나면 여기가 물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러시아 땅은 너무 막 넓잖아요. 거기가 동토잖아. 그러니까 5도만 3도만 올라가도 이제 거기 다 농사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러시아는 이렇게 자원도 많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들어가서 현대차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잘 육성을 해서 하면 미래가 참 밝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만해서 이거 남돕기를 잘 할 줄 모르고 오만에 빠져서 이런 가지가지 생명들을 모르다 보니까요. 본인도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 누렸지. 30년 동안 잘 누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심판 받아야 돼요. 완전 전범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자라고 이제
너무 세게 말하면 전범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막 뭐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푸틴이 뿔라면 이제 핵단추 누르면 안 되니까 겁나잖아.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이 ICBM 그 미사일을 막 쏘고 그랬죠. 북한 입장에서는 쏘는 게 유리하죠, 요즘에. 이렇게 러시아가 저렇게 되고 있으니까 더 핵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약간 안도감이 들 수도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센데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굉장히 고전하는 걸 보고는 이제 지금 북한이 제일 걱정되는 건요. 남한을 언제 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 침범 받을까가 걱정인 거예요. 언제 당할까 걱정인 거예요. 모든 정보가 위성에서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사일 움직이고 뭐하고 김정은이 왔다 갔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김정은이 미국한테 이제 이렇게 테러 당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제 이게 언제 미사일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남한에서는 계속 이 미국하고 같이 그 훈련 계속 해마다 몇 번씩 하잖아요. 훈련하면 항공모함 오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세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14년 이전에는 군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2014년 이전에 친러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군을 거의 대부분 괴멸시켰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이 운동을 해서 무슨 운동이었는데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그 운동을 해서 그 정권을 몰아내고 새 정권이 들어왔고요. 그때 국경에 이렇게 연합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미국 등 서방에서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같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걸로 보내서 거기서 군사훈련을 계속 해서 보내고 한 지가 7, 8년 지났다고. 그리고 2014년 이후로 돈바스 지역에 내전이 계속 있었으니까 군이 더 보강되고 군이 이제 실전 경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미군하고 같이 연합훈련을 한 그런 것과 그리고 실전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남한군하고 미군하고 지금 연합훈련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고사님들도 그 시절에 연합훈련 하셨나요? 나 그때는 안 했어요. 연합훈련이 한 번, 두 번 한다라는 자체가 군사 작전이고 훈련이고 하니까요. 실전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들 있고 지금도 계속 하니까 이렇게 연합훈련 할 때마다 항공모함 오고 뭐하고 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지금은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올 수 없어요. 쳐들어오면 우리도 피해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무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했다고. 20년 전에 북한에서 우리 쳐들어오면 그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기 무시무시한 지옥이 펼쳐질 텐데요. 지금은 좀 달라요. 우리 무기들이 너무 이렇게 세계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북에서 쳐들어올 걸 걱정은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뭐 한다면 주식이 안 떨어져요. 엊그저께도 이렇게 ICBM 썼는데 한국 주식은 그냥 그대로야. 예전에 10년, 20년 전만 해도 ICBM 한 번 쓰면 주식이 5%씩 푹 떨어지고 엄청 폭락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국력이 성장했는지를 반증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푸틴 보고 막 뭐라고 못하고 있잖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국력도 약한데 내가 ICBM이라도 ICBM은 왜 개발하겠어요? 거기에 핵탄두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기술도 ICBM 기술도 수준이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우리 로켓 그 이번에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비록 실패는 했어도 그게 호주 넘어서 저 남극 지역으로 떨어졌다고. 이게 얼마나 그 높게 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갔습니까? 그 기술이. 그 엔진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자국 우리나라 기술이라고. 러시아에서 배우긴 했어도 그 누리호를 발사해서 이렇게 한 것은 순수하게 우리나라가 다 개발을 해서 한 거라고요. 근데 북한은 아니라고 저 우크라이나제를 갖고 와가지고 엔진도 본인들 개발 못해.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항법 장치라든지 유도 장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신기하잖아? 그걸로 해가지고 실패했는데도 다른 데 안 떨어지고 안전한 곳에 떨어졌고, 그리고 잠수함으로 가져가서 갖고 왔어. 또 그거를 너무 놀랍잖아요. 잠수함으로 거기 있는 걸 갖고 왔다고 도로 갖고 왔어. 근데 중국은 쏘면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못 한다고요, 북한은. 그래서 기술이 많이 떨어져. 하지만 그래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니까 국제 이런